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욕망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서 순간 쾌락에 빠졌다가 파멸로 치닫곤 하는데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 주목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초상화를 통해 인생과 영혼, 욕망과 도덕성을 시험하는 한 청년에게 나약한 인간 존재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지요. 순간순간 끓어오르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하고 타락의 길로 가는 존재. 청년처럼 욕망하는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 죄를 짓고 추악하게 변하는 존재.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선택에 처절하게 배신당하는 존재. 우리 역시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싶어 영혼까지 내던진 작품 속의 청년을 욕하거나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수많은 예술작품에 영감을 줬고 수차례 영화로도 제작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이 작품은 인간의 이중적인 삶, 겉모습만을 중시하는 세태와 존재를 상징합니다. 더없이 아름다운 자신의 초상화에 반한 도리언 그레이는 초상화에 담긴 자신의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영혼과 맞바꾸는데요. 젊음과 영혼을 맞바꾼다는 소재는 수많은 소설과 영화에 사용됐지만 이 작품은 단순히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결론 내리지 않기에 차별성을 가집니다. 도리언 그레이가 퇴폐적인 생활을 하면 할수록 초상화 속 얼굴은 더욱 흉측하게 변해갑니다. 헛된 욕망에 의해 자아분열을 일으키고 결국 순수한 얼굴로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게 되지요.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전개에 작가 특유의 냉소적이고 풍자적인 미의 묘사가 감각적으로 펼쳐집니다. 작품 속에서 도리언 그레이는 명망을 쌓지만 점차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게 되는데요. 그의 순수함에 매료되어 초상화를 그려줬던 바질은 초상화의 비밀을 지키고자 한 도리언 그레이의 왜곡된 욕망에 의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달콤한 말에 홀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여배우 시빌 역시 세속적으로 변한 그의 말에 충격을 받고 자살하지요. 도리언 그레이의 실제 모습은 거짓입니다. 얼굴이 일그러진 초상화만이 몰락한 그의 자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지요. 오스카 와일드는 철저히 잔혹하고 퇴폐적인 삶과 예술, 분명한 듯 모호한 욕망과 도덕성의 경계, 탁월한 유미주의의 실체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살인자 도리언 그레이를 탄생시켰습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오스카 와일드의 최고 작품이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장르문학의 고전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해드릴 부분은 작품의 도입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일부입니다. 욕망에 지배당한 모든 존재에게 날카로운 경고를 전하고 있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그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오스카 와일드 지음. 베스트 트랜스 옮김. 발행 더 클래식. 1. 화실에는 진한 장미향이 가득했다. 정원에 여름의 산들바람이 불자 강력한 라일락과 분홍색 꽃을 피운 산사나무의 은은한 향기가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헨리 워튼경은 늘 그랬듯이 페르시아산 융단으로 겉감을된 소파에 드러누워 연신 담배를 피우며
달콤한 냄새를 피우는 꼴처럼 노란 금사슬나무 꽃송이를 바라보았다. 불꽃같이 아름다운 꽃들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가지가 간들거리고 커다란 유리창 앞을 가린 긴 명주 커튼에는 새들의 그림자가 언뜻 스쳐 순간적으로 환상적인 일본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문득 창백한 옥색 얼굴을 가진 도쿄의 화가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고정화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예술을 통해서 빠른 속도감과 운동감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예술가였다. 길게 자란 잔디밭을 날아가거나 여기저기 흩어진 인동덩굴에 먼지 낀 금빛 꽃 사이를 빙빙 도는 꿀벌의 날개 소리로 인해 주위의 고요가 더욱 숨막혔다. 런던의 둔탁한 소음이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오르간 소리처럼 묵직하게 들려왔다. 방 한가운데는 이젤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빼어나게 아름다운 청년의 전신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 그 초상화를 그린 화가 바질 홀워드가 앉아 있었다. 그는 몇 년 전에 갑자기 사라져서 굉장히 큰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 때문에 온갖 억측이 떠돌기도 했다. 그는 작품 속에 아름답고 우아한 청년을 바라보며 기쁜 미소를 지었다. 미소는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눈을 감은 채 눈꺼풀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깨기 싫은 기묘한 꿈을 머릿속에 붙잡아두고 싶은 표정이었다. 최고의 걸작이군, 바질. 네가 그린 작품 가운데 최고야. 헨리경이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년에 그로브너에 꼭 4개나. 그 왕님 미술원은 너무 규모도 크고 세속적이야. 그곳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제대로 그림을 볼 수도 없더군. 끔찍해. 어떤 때는 또 전시된 그림이 너무 많아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 그건 더 끔찍하지. 그로브너가 딱이야. 아무데도 보내지 않을 걸세. 화가는 고개를 뒤로 던지듯 젖혔는데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닐 때는 이 유별난 행동을 할 때마다 친구들이 비웃곤 했다. 안 보내. 어디로도 안 보낼 거야. 헨리경은 눈썹을 치켜뜨고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편이 섞인 담배에서 피어난 파르스름한 동그라미가 소용돌이를 만들며 둘 사이로 흘렀다. 어디에도 안 보낸다고? 이보게, 대체 왜 그래?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 자네 같은 화가들 마음은 정말 모르겠다니까. 그 명성을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도 정작 명성을 얻고 나면 그걸 던지고 싶어 하니까 바보가 따로 없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보다 나쁜 것이 세상에 딱 하나 있다네. 뭔지 아나? 사람들이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일세. 이 초상화 한 점이면 영국 어떤 젊은이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야. 노인네들이 이 그림을 보면 엄청 부러워할걸? 물론 노인네들이 조금이라도 감정이 남아있다면 말이지만. 자네가 나를 비웃겠지만 나는 이 작품을 전시할 생각이 없어. 이 그림 속에 나 자신을 너무 많이 투영했거든. 헨리경은 소파에서 몸을 쭉 뻗으며 웃었다. 자네가 그렇게 웃을 줄 알았네.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자신을 많이 집어넣었다고? 바질, 자네가 그렇게 자부심이 강한 줄 몰랐네. 거칠고 험한 얼굴에 새까만 머리카락을 지닌 자네와 이 상아와 장매잎으로 만든 것 같은 이 젊은 아도니스 사이에 닮은 점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군. 바질 홀워드, 그 초상화 속 청년은 나르시스 같지만 그 자네는 뭐랄까 지적인 표정이야 있지만 그것뿐이야. 게다가
지적인 표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니 문제지. 지적인 것은 어느 얼굴에서든 조화를 깨뜨리는 법이거든. 사람이 앉아서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에게는 코만 남거나 이마만 남거나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버린단 말일세. 학문과 관련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좀 생각해보라고. 그 작자들이 얼마나 흉측한가. 물론 성직자는 제외일세. 교회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하거든. 한 주교는 자신이 18살 때 들은 얘기를 여든이 되도록 짓거리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 늘 유쾌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자네가 그린 그 신비로운 젊은이 이름이 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그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군. 정말 마음에 들어. 저런 사람은 절대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 내 장담하지. 그 친구는 머리를 쓰지 않는 아름다운 젊은이로 구경할 꽃이 없어진 겨울에도 우리의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는 여름에도 늘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친구라네. 바질, 자네는 저 젊은이와 하나도 안 닮았단 말이야. 괜히 우쭐해 하지 말라고. 해리, 내 말을 그렇게도 이해 못하겠나? 물론 생긴 건 다르지. 나도 잘 알고 있어. 정말 닮았다고 하면 내가 미안해지지. 믿지 못하겠단 말인가? 진실을 말해주지. 육체적으로든 지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숙명 같은 것이 있어. 그 역사 속에서 우유부단한 왕들에게 붙어다니는 불행과 같은 그런 종류의 숙명이지. 주변 사람과 비슷하다는 건 축복이야. 이 세상에서는 주한 사람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행복해. 그들은 그저 편안히 앉아서 세상사를 구경만 하면 되니까. 그들이 설령 승리의 쾌감 같은 것을 모른다고 해도 적어도 패배의 쓰라림은 맛보지 않아도 되니 말이야. 그들은 아무 고민도 없이 초연하게 불안감 따위 갖지 않고 살고 있으니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손에 파멸당하지도 않아. 해리, 자네의 부나 신분, 내 예술, 그리고 도리언 그레이의 훌륭한 외모처럼 신이 우리에게 준 것들로 인해 도리어 우리는 그만큼 고생하는 거야. 지독하게 고생하는 거지. 도리언 그레이, 그 젊은이 이름인가? 헨리경이 화실을 가로질러 바질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그래, 저 청년 이름이지. 자네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왜? 그것을 뭐라 설명하기 어렵군.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이름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 마치 그 사람의 일부분을 줘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나는 비밀을 점점 좋아하게 됐어. 그게 우리 삶을 신비롭고 놀랄만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듯해. 아무리 흔한 것도 감춰버리면 굉장히 멋있어진단 말이야. 런던을 떠난다고 하면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행선지를 말하지 않아. 그런 것을 말해버리면 여행의 즐거움이 사라지거든. 그것을 바보 같은 습관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내 삶에 많은 로맨스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 자네는 내가 정말 어리석은 것 같은가? 천만의 바질. 자네는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은 게로군. 결혼이 가진 매력 중에 하나는 서로를 속이는 생활이 부부 사이에 필요하다는 거야. 나도 내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내 아내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 우리가 가끔 만날 때 같이 식사를 하거나 공작의 집을 방문하거나 할 때는 만나지. 정말 심각한 얼굴로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나누곤 한다네.
아내는 그런 상황에 아주 능숙하거든. 날짜를 틀리는 법도 없어. 매번 날짜를 혼동하는 나와 달라. 내가 가끔 날짜를 틀리게 말해도 조금도 화내지 않아. 차라리 화내거나 난리를 치면 좋으련만 그저 비웃기만 한다네. 해리, 난 자네가 결혼 생활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싫어. 바질은 정원으로 나가는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계속 말을 이었다. 자네는 정말 좋은 남편이면서도 본인이 가진 장점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아. 아주 괴상해. 도덕적인 얘기를 늘어놓지는 않지만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냉소적인 태도는 그냥 거칠애일 뿐이야. 자연스러운 태도를 갖는다는 것도 일종의 거칠애야. 내 생각에는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약 올리는 것이라니까. 헨리경은 웃음을 터뜨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정원으로 나가 높은 월계수 아래 놓인 긴 대나무 의자에 앉았다. 햇빛은 월계수 잎에서 반짝였고 하얀 데이지가 풀밭에서 파르르 떨었다. 잠시 후 헨리경이 회중시계를 꺼냈다. 이제 가봐야겠군. 바질, 가기 전에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겠어. 헨리경이 중얼거리듯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질문? 바질은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잘 알잖아. 모르겠어, 해리. 그럼 말해주지. 자네가 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를 전시하지 않으려는지 진짜 이유를 말해달라는 걸세. 말했잖아. 아니, 안 했어. 자넨 그 그림 속에 자신을 많이 투영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건 너무 유치한 대답이야. 해리. 홀워드는 헨리경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다. 화가가 감정을 담아 그린 초상화는 어느 것이나 다 예술가 자신의 초상화지 모델의 초상화가 아니야. 모델은 그저 우연한 계기로 대상이 된 것뿐이야. 화가는 모델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캔버스 위에 자신을 나타내는 거라고 알 수 있지. 내가 그 그림을 전시하지 않으려는 것은 그 그림 속에 담긴 내 영혼의 비밀이 드러날까 겁이 나서라고. 그래, 그 비밀이라는 게 뭔가? 헨리경이 웃으며 물었다. 말해주지. 홀워드는 이렇게 대답하긴 했지만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바질, 어서 말해보게. 헨리경이 재촉했다. 이거 참,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 게다가 자네가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아마 자네는 내 말을 믿지도 않을 거야. 헨리경은 몸을 굽혀 풀밭에 핀 분홍색 데이지를 꺾어 자세히 살피며 미소를 지었다. 설명해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믿는 문제라면 나는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믿으려고만 든다면 믿는 사람이야. 그는 하얀 깃털로 장식된 듯한 작고 둥근 황금색 표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바람이 불어 나무에 매달린 꽃송이들이 흔들렸다. 별 모양 꽃송이가 달린 라일락이 육중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른한 공기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였다. 여치 한 마리가 담장 근처에서 울어대고 길고 가느다란 잠자리 한 마리는 투명한 푸른 날개를 하늘거리며 날았다. 헨리경은 바질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가 그의 입에서 튀어나올지 궁금했다. 아름다운 밤이었고 너무 따뜻해서 그는 외투를 벗어 한쪽 팔에 걸치고 목에 둘렀던 실크 스카프도 풀었다. 담배를 피우며 집으로 가는데
야외복을 입은 청년 둘이 그의 곁을 지나쳤다. 그들 중에 한 명이 속삭이는 말이 도리언의 귀에도 들렸다. 저 사람이 도리언 그레이야. 도리언은 누군가 자신을 가리키거나 자신을 빤히 쳐다보거나 자신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뿌듯해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신물이 났다. 그는 최근에 아주 빈번하게 시골 마을을 다녀오곤 했는데 그 마을이 매력적인 이유의 절반은 아무도 그를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예전에 그가 유혹해서 자신을 사랑하게 만든 여자에게 자신이 가난뱅이라고 종종 말하곤 했는데 그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언젠가는 그녀에게 자신이 아주 사악한 인간이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녀는 깔깔대면서 사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아주 늙고 굉장히 못생겼노라는 대답을 했다. 개똥 집바귀가 노래하는 듯한 그녀의 웃음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무명옷을 입고 커다란 모자를 쓴 그녀는 얼마나 예뻤던가. 그녀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보니 하인이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들어가 자라고 말한 뒤 서재로가 소파에 누워 헨리경이 했던 몇 가지 말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그 말은 사실일까? 언젠가 헨리경이 흰 장미와 같다고 했던 자신의 소년 시절 그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 너무나 그리웠다. 도리언은 스스로를 더럽혔고 마음을 타락으로 채우고 공상에는 공포감만을 심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쁜 영향만 주었고 그렇게 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쾌락을 경험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얽혀있던 사람들 중에 자신이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인물들은 가장 올바르고 누구보다 장래가 촉망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 모든 일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 그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아, 초상화가 그의 생명이 가졌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가 영원한 청춘의 순수한 광채를 간직하게 해달라고 했던 저 오만하고 격정적인 기도를 왜 했단 말인가? 그의 모든 실패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었던 것이다. 차라리 살아가면서 죄 지을 때마다 확실한 처벌을 바로바로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처벌은 영혼을 정화해주기 때문이다. 대단히 공정한 신에게 바치는 인간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가 아니라 우리 죄악을 벌하여 주시고가 되어야 했다. 아주 오래전에 헨리경에게 선물 받은 특이한 거울은 지금도 탁자 위에 세워져 있고 거울 테두리에 붙은 팔다리가 하얀 큐피트 조각도 예전처럼 웃고 있었다. 파멸을 불러온 그림이 변한 사실을 처음으로 눈치채고 공포에 사로잡혔던 그날 밤 그랬던 것처럼 그는 거울을 들어 눈물이 흘러 흐릿해졌지만 날카로운 시선으로 방패 모양의 반짝이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언젠가 그를 열렬히 사모한 누군가 열정적인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상아와 황금으로 만들어진 당신으로 인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당신 입술의 곡선은 역사를 고쳐쓰게 합니다. 이 구절이 다시 떠올랐고 그는 반복해서 이 구절을 되뇌었다. 그러던 중 자신의 미모에 혐오감이 일어 거울을 바닥에 던지고 발꿈치로 짓이겼다. 산산조각이 난 은빛 조각들이 여기저기 나뒹굴었다. 그를 파멸시킨 것은 그의 미모, 그가 그토록 원했던 미모와 젊음이었다.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그의 인생도 깨끗했을지 모른다. 그의 미모는 가면이고 그의 젊음은 가짜였다.
청춘 따위가 다 뭐란 말인가. 설익고 미숙한 시간, 천박한 기분과 유약한 사고에 지배받는 시기에 불과한 것을 왜 그는 그런 청춘의 옷을 입고자 했을까? 결국 젊음이 그를 망치고 말았다. 과거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나았다. 그 무엇도 과거를 돌려놓을 수는 없다. 그가 생각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였다. 제임스 베이는 셀비 묘지에 이름도 없이 묻혔다. 앨런 캠벨은 어느 날 밤 자신의 실험실에서 권총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알게 된 비밀은 결코 밝히지 않고 죽었다. 바질 홀워드의 실종에 관한 이야기도 조만간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미 수그러들고 있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그는 아주 안전했다. 사실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바질 홀워드의 죽음이 아니라 살았지만 죽어있는 자신의 영혼이었다. 바질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초상화를 그렸고 그런 연유로 바질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그 초상화였다. 바질은 그에게 도저히 참기 힘든 말을 했었고 그럼에도 그는 참을성 있게 눌렀다. 살인은 단지 순간적인 광기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앨런 캠벨은 자살은 그 혼자 저지른 일이다. 스스로 선택했고 도리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었다. 새로운 인생. 이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다. 분명히 자신은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어쨌든 순결한 소녀에게 인정을 베풀었으니 말이다. 다시는 순결한 사람을 유혹하지 않고 선량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해티 머튼을 떠올리니 잠긴 방 안에 있는 초상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변하지 않았을까? 설마 지금까지 모습처럼 끔찍하지는 않겠지. 자신의 삶이 순결해지면 초상화 얼굴에 남은 사악한 흔적들도 전부 사라질지 모른다. 어쩌면 이미 사악한 흔적들은 모두 사라져버렸을 수도 있다. 그는 당장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탁자 위에 놓인 램프를 들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문의 빗장이 벗겨지는 순간 그의 젊은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피어올라 잠시 입가에 머물렀다. 그래, 그는 착한 사람이 될 테고 지금까지 숨겨둔 소름 끼치는 물건도 더는 자신을 공포에 몰아넣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벌써부터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기분이 들었다.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평소처럼 문을 잠그고 초상화를 덮고 있던 천을 벗겨냈다. 그 순간 고통과 분노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교활한 눈빛, 주름이 자글자글한 위선자의 인매 말고 아무런 변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전히 혐오스러운 상태였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혐오스러워졌다. 손에 얼룩졌던 주홍색 얼룩은 더욱 선명해져 마치 최근에 흘린 피처럼 보였다. 순간 도리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자신이 베푼 유일한 선행이라는 것이 그저 허영심에 불과했던가. 헨리경이 조롱하듯 웃으며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단 말인가. 그것도 아니면 가끔씩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보다 더 멋진 연기를 하게 만드는 극적 정열 때문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됐을까. 그런데 저 붉은 얼룩은 왜 전보다 더 커진 거지?
마치 끔찍한 질병이라도 앓는 것처럼 주름진 손가락 위로 서서히 번져가는 것만 같았다. 피가 뚝뚝 떨어진 것처럼 두 발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칼에 쥔 적 없는 왼손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자백하라고? 이 피는 자백을 하라는 뜻일까? 자수해서 사형을 당하라는 뜻일까? 그는 웃었다. 터무니없는 생각을 한다고 느꼈다. 만약에 자백을 한다고 해도 누가 그 말을 믿을 것인가? 살해된 남자의 흔적도 없다. 그가 지녔던 모든 물건들도 불태워버렸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래도 고집스럽게 자백하려고 한다면 그를 가두고 말 것이다. 하지만 자백하고 공개적으로 수모를 당하고 공개적으로 죗값을 치르는 것이야말로 그가 할 일이었다. 인간에게는 그들의 죄를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도 고백하라고 명령하는 신이 있지 않은가. 어떠한 선행도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를 정화하지 못할 것이다. 죄? 그는 어깨를 움츠렸다. 바질 홀워드의 죽음은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듯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해티 머튼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다. 그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영혼의 거울은 옳지 못한 거울이었기 때문이었다. 허영심, 호기심, 위선. 그녀를 단념한 것은 이런 것들 말고 또 무슨 이유가 있었던가? 아니, 또 다른 것이 있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누가 알 것인가? 아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다. 허영심 때문에 그녀를 지켜주고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호기심 때문에 자기 부정을 해봤던 것이다. 이제야 그는 그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살인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까? 과거의 무거운 짐을 항상 지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정말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럴 수는 없었다. 그에게 불리한 증거는 오직 한 가지만 남아있을 뿐이다. 초상화. 그것이 바로 그 증거였다. 없애버려야지.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보관한 이유가 뭐야? 예전에는 그것이 변하고 늙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그에게 쾌락을 안겨주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감각이 무뎌졌다. 이 초상화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깨어 있어야 했다. 집을 떠나 있을 때는 혹시나 누가 볼까봐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초상화는 그에게 우울함을 가져다 주었다. 초상화를 떠올릴 때마다 즐거운 순간이 엉망이 되곤 했다. 초상화가 그에게는 양심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다. 그림은 그의 양심이었다. 없애버리자. 그는 주변을 돌아보았다. 바질 홀워드를 찔렀던 칼이 보였다. 그는 핏자국이 없어질 때까지 몇 번이고 칼을 씻어두었기 때문에 칼은 반짝거리고 빛이 났다. 그 칼이 화가를 죽인 것처럼 화가가 그린 작품과 그것이 뜻하는 모든 것을 죽일 것이다. 칼은 과거를 죽이고 과거가 죽으면 도리언 그레이도 해방이 될 것이다. 칼은 이 끔찍한 영혼의 생명을 죽일 것이고 이 영혼의 생명이 사라지면 그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는 칼을 움켜쥐고 그림을 힘껏 찔렀다. 비명과 함께 커다란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하도 소름 끼치는 것이라
하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살그머니 방에서 나왔다. 아래쪽 광장을 지나던 두 신사가 걸음을 멈추고 비명이 흘러나온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곧 다시 걸음을 옮겼지만 경찰관을 만나자 그를 데리고 다시 도리언의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관이 여러 차례 벨을 울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위층 창 하나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온 집안이 어둠에 잠겨 있었다. 잠시 후 경찰관은 문 앞에서 물러나 옆집 현관에 서서 동정을 살폈다. 경관, 저 집은 누구 집인가요? 두 신사 중 나이 든 쪽이 물었다. 도리언 그레이시 댁입니다. 경찰관이 대답했다.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면서 서로 마주보고 비웃었다. 그중 한 사람은 헨리 애쉬턴 경의 숙부였다. 하인들 숙소에서는 옷을 대충 걸친 하인들이 서로 마주보며 작은 소리로 수군댔다. 프랜시스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나이든 리프 부인은 두 손을 꽉 쥐고 울었다. 15분쯤 흐른 뒤에 프랜시스는 마부와 하인 한 명과 함께 조심스럽게 위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소리쳐 부르기도 했으나 사방은 조용하기만 했다. 문을 억지로 열어보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다시 발코니를 타고 내려왔다. 나사가 오래된 것이라 창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방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근사한 초상화 한 점이 벽에 걸린 것을 발견했다. 이 초상화는 그들 주인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였다. 미모와 젊음을 간직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바닥에는 야외복 차림의 남자가 가슴에 칼이 꽂힌 채 죽어 있었다. 주름투성이에 야위고 역겨울 뿐만 아니라 흉측한 몰골이었다. 그들은 그 사람의 손에 낀 반지들을 살펴본 다음에야 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